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수능 특강 53쪽에 수록된 고전시가 5번째 세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세트에는요, 평시조 3편과 사설시조 1편, 총 4편의 작품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너무 많은 작품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작품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 영상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복습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만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수능 시험지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그렇게 막 어렵게 느끼거나 하지 않고 반갑게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은요, 이렇게 2번으로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평시조 3편을 엮어서 같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를 하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편의 시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기 상자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꼼꼼히 보고 그런 다음에 작품에 적용해서 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리 살펴보지 않은 친구들은 수업을 듣기 전 이걸 먼저 꼼꼼하게 읽고 그런 다음에 3편의 작품에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구나 라는 방향을 조금 잡아보시고 다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잘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내용 꼼꼼히 읽고 작품 가나다에 적용해서 한번 스스로 읽어본 뒤 영상을 쭉 보는 거예요. 영상 잠깐 멈춤! 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셨다 재생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보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조에서 사랑은 매우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였다. 3개의 작품이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엮여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그중 남성사대부들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된 소재로 시를 쓰는데 이것을 남성 작가, 여성 작가 이렇게 나눴어요. 신분에 따라서도 좀 나뉘게 되죠. 한 계층은 사대부고 다른 계층은 사회의 천민이었던 기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남성 사대부와 기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성 사대부들이 사랑의 정감을 노래한 시조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랑의 정감을 노래한 시조들은 당대의 정치 현실과 관련된 맥락에서 봤을 때 임금에 대한 태도를 읊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대요. 양반 사대부들은 당대의 정치 현실 속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세계는 아주 자연스럽게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 정치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가와 나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을 해석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맥락과 임금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맥락 두 가지로 꼭 해석해 줘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 예로 이조판서 우의정 등 요직을 역임하고 굉장히 관직에서도 최고봉에 해당되는 그런 요직을 역임한 사람이니까 정치 권력의 진짜 실세, 힘이 굉장히 있었던 존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역임하고 나중에 병자호란 때 왕족이 피란한 성에 함락을 막기 위해 피란하면 난리를 피하는 거예요. 막 전쟁의 어떤 화마를 피하기 위해서 왕족들이 어느 성에 가서 피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 작가인 김상용이 같이 갔었던 거죠. 그랬을 때 성의 함락을 막기 위해 화약에 불을 질렀대요. 그리고 나서 순절,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거죠. 다른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굉장히 높은 신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충성심도 굉장히 대단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작품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노론 세력의 거두로 정치적 부침, 부하면 뜰 부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부상해서 막 높이 올라갔다가 가라앉는 거죠. 침체되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부침이 굉장히 심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송시열이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작품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당파 싸움에 의해서 지금 노론의 거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의 책임자잖아요. 당파 싸움에 의해서 좀 세력을 얻게 되면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세력이 밀리게 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진짜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막 권력의 상실 이런 걸 맛봐야 됐던 사람이 송시열일 거예요. 이런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정보와 연결돼서 작품이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들 수 있다. 한편 여기부터 양반사대부가 아니라 기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에서 알 수 있듯 다라고 하는 작품은 송이라고 하는 기녀가 쓴 작품이거든요. 다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에는 기녀들도 사랑의 정한을 서정성 짙은 시조에 담곤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정한을 담고 있다. 근데 이 점도 있지만 여기에는 기녀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랑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랑도 보면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사랑의 정감인데 여기 사랑의 정한이라고 하죠. 한스러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따라오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을 드러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녀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녀들의 사랑은 왜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을까? 그냥 생각해봐도 기녀라고 하는 신분은 다양한 남성들을 상대하고 만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진짜 찐 사랑을 하면서 엄청 막 그리워해. 그럼 그 사람과 사랑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기녀들이 상대하는 남자들이 이런 양반 사대부들이나 뭐 그럴 거예요. 하층 기녀의 경우는 뭐 평민을 상대했다고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냥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희의 대상일 수도 있는 그런 기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평범한 여자처럼 아녀자의 부인의 어머니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기녀라고 하는 신분은 대우를 받는 신분이 아니라 천민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임제의 청초 우거진 고래라고 하는 작품에서 임제라고 하는 나름의 권력을 지닌 양반사대부가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의 죽음에 애도하고 슬퍼하는 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관직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걸 생각했을 때 기녀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것 자체도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건데 그녀를 아내로 맞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녀는요 사랑을 하는 순간 고통이라는 어떤 결과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스러움이나 슬픔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녀들의 사랑에서는. 그게 바로 어떤 사회의 문제, 사회적 조건 자체가 기녀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내로서 용납하거나 한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나다 새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상용의 사랑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기 상자에 있는 내용을 작품에 적용해서 이해해보자고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을 작은 글씨로 좀 적어놨었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의 정감에 노래한 거라고 했으니까 사랑시의 관점에서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치 현실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해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 관점에서 임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하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작품을 먼저 읽어볼게요. 사랑이 거짓말이 임나의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뵌단 말이 귀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많이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라고 하죠. 그냥 한번 들으셔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사랑이 거짓말이 임나의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뵌단 말이 귀 더욱 거짓말이 라고 하면서 초장과 중장에 지금 거짓말이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복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제차, 3차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일 텐데 무엇이 거짓말이냐 라고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것,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지금 앞부분을 끊어서 한번 볼게요. 사랑이 거짓말이 라고 하는 건 맥락상 자연스럽게 보자면 사랑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그 말은 또는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럼 이 화자는 사랑 부정론자인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사랑, 이것도 지금 부정하는 걸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더 반복하면서 구체화시키거든요. 사랑은 거짓말이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근데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면 임께서 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보는 거죠. 즉 그냥 모든 사랑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임께서 나에게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즉 임께서 분명히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한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이니 아니니 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인이겠죠. 근데 그 연인이 나에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믿지 않지? 믿지 못할 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좀 궁금해 하셔야 되죠. 그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꿈에 와 뵌단 말이 기 더욱 거짓말이. 꿈에 와서 보겠다는 말을 임께서 나에게 하셨나 봐요. 꿈에 와 뵌단 말, 그럼 보겠다는 말일 거고 누굴 보겠다는 얘기일까요? 임께서 나를 보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꿈에 와서 이렇게 여기에 끼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꿈에 와서 나를 보겠다는 그 말이 기 더욱 거짓말이. 기 하면은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데 사랑은 거짓말이야. 사랑한다는 거. 근데 임께서 날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 중에서도 꿈에서 나를 보러 오겠다는 그 말은 진짜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것은 더더욱 거짓말이야 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꿈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연인이 야 내가 잘 자, 내가 네 꿈속에 나타나서 너랑 같이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 오글거리긴 하지만 굉장히 낭만적인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겠대요. 왜 그럴까? 여기 계속 나를 나름대로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이미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계속 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표현을 좀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지금 하나씩 제가 끊었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근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보내면 사랑이 거짓말이, 그 중에서도 임날 사랑 거짓말이, 근데 그 임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 중에서 꿈에 와서 나를 보겠다고 하는 그 말은 특별히 더 거짓말 하면서 내용의 의미를 점차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미 구조상 지금 점층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의미를 더 낱낱이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복과 점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정서를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예요. 날같이 잠 안이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라고 얘기하죠. 날같이 하면은 나처럼 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처럼 잠이 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잠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나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 거짓말 같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이 화자에게 확신을 전혀 주지 않았던 거겠죠.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울 거예요. 뭐 꿈에서 와서 본다고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가면 되잖아요. 사실 진짜 보고 싶은 존재라면, 진짜 사랑하는 존재라면 야 꿈에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옆에 있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디 자꾸 꿈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만 해, 말만. 그러고서는 내 곁에 와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막 진짜 약간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랄까? 막 그러면서 뭐지? 하면서 내 마음을 지금 자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을 접지도 포기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보고 싶고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날같이 잠 안이 오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겠죠.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움 때문에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나처럼 임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면 어느 꿈에 베리오. 꿈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나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생각에 막 사무치고 아니면 빠져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또는 전전불매라고도 하거든요. 전전불매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여기 지금 가나다 3개의 작품 세트 중에서 다 작품에 전전불매라는 말을 전전반측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는 차원에서 적어둬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임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지금 잠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꿈도 잠을 자야 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데 얘는 왜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내가 포기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확신을 주지 않고 나에게 오지도 않아서 나를 고독하고 외롭게 만드는 거야. 막 이런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겠죠. 그러니까 나는 잠을 못 자. 근데 너는 잠을 잔다고? 뭐 이런 거겠죠. 너는 잠이 자서 꿈속에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나는 못 자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마음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처럼 잠이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뭐 영인의 꿈으로 찾아갈 거야? 철순의 꿈으로 찾아갈 거야? 진짜 어떤 꿈으로 찾아가야 돼? 하고 묻는 거 아니죠.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느 꿈에서 만나겠어? 못 만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지만 진짜 궁금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느 꿈에 베리오라고 하면 서리법을 사용한 거고요. 서리법을 통해서 진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어떤 안타까움의 정서. 어느 꿈에 베겠어? 너를 다시 만날 수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나는 진짜 뭐 너는 퍼자든 그렇지 않든 말만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든 아니든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지 알긴 아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접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리우니까.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진짜 막 간절하게 사무치는 그리움 같은 것이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이런 서리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고요. 너 왜 자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이나 점층 또는 서리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다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뭐 사랑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좀 고막에 잠깐 민폐를 끼치면서 노래를 잠깐 들려드릴 테니까 그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서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남성 화자가 쓴 이 시의 내용이 현대의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의 어떤 정서와 굉장히 닿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여기도 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3번을 반복하는 게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이 가사도 보면은 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했고 다시 나타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염없이 기다렸고 그 사랑을 믿었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것과 유사하게 왜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그 사랑에 대한 뭐 믿음, 여기에 부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지? 라는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굉장히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후렴구만 좀 들려드릴게요.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대 말을 찰떡같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믿었기 때문에 믿은 만큼 당신의 거짓말이 나에게 뼈아프게 계속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정서가 잘 느껴지죠. 그러니까 현대의 그 노래에 진짜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대부가 쓴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건 100% 사랑시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시스러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시의 맥락으로만 봤다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태도와 관련지어서도 해석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김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임금 곁에서 있었을 거예요.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이 왕족을 수호하기 위해 변방의 어떤 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의 상황이 만약에 좀 희망적이었다면 나중에 막 폭탄, 화약 여기에 불을 붙이고 순절하는 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임금이 계시는 한양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임금을 다시 만날 수 있어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사랑이 거짓말이 임나의 사랑 거짓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도 임금 곁에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을 이제는 믿지 않는다.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시로 보자면 연인이지만 이 흉성스러운 신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임금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나에게 사랑을 약속했든 아니면 함께 여기 나랑 정치를 같이 하자라고 했던 그런 존재이든 간에 지금 현재 화자의 곁에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연인이든 임금이든 어쨌든 화자에게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곁에 없는 존재. 부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과 자기가 지금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변방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이 가슴속에 한가득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그리워하면서도 왕족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그래서 적에게 의해서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화약을 다 불을 붙여서 죽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 이 전전반측 연애시, 사랑시의 관점에서 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지만 요걸 만약에 이 김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생애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나라나 임금에 대한 충절,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절개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있는 태도 요걸 보여주는구나 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보기를 적용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2023 수능 특강의 선지로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기억하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상용의 사랑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송시열의 이미 해오심에 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보기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사랑의 정감을 노래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태도를 읊고 있을 거고요. 송시열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삶 이런 것을 떠올렸을 때 노론 세력의 거두로서 정치적 부침이 굉장히 심했다. 들쭉날쭉했다는 거죠. 세력을 얻었을 때는 굉장히 흥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침체되는 시기를 겪었을 거예요. 그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셔야 되죠. 이미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나의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신고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루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해오심에 라고 할 때 이 해다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생각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께서 생각해 주심에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나를 많이 뭐 지지해 주거나 배려하다 이런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 좀 생각해 줘 이런 건 나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줘 막 이런 거니까 이미 나를 사랑하심에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주셨던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우리 보통 지금은 전혀라고 하면 전혀 아니야. 전혀 진실이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부정서술어랑 어울리는 부사거든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그냥 전혀 믿었더니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믿었더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임께서 나를 잘 생각해 주시니까 나는 완전히 믿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즉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고 화자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의 사랑과 화자의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송시열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자면 임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때는 어느 때겠어요? 노론이 득세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지지 기반을 뒤에 힘없고 내가 세력을 굉장히 키웠던 시기. 이게 이미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시는 이미 해오심에 해당되는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또는 송시열의 어떤 정치적 부친 맥락에서 보자면 부에 해당이 될 거예요. 확 떠올랐던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론이 힘을 얻었던 득세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임금의 나를 계속 지지하고 사랑해 줄 거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난 그걸 믿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도 이 맥락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임금의 지지라고 볼 수 있고 신하로서 그것을 믿는다. 믿으면서 내 충성을 다 바쳤겠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본다면 임금의 지지와 그리고 화자의 충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 부침이라고 했잖아요. 가라앉는 차례죠. 날 사랑하던 정을, 즉 노론이 득세하던 시절 이미 나를 해오시던 그 정을 누구에게 옮기신 고 이때부터는 뭔가 세력이 훅 떨어지는 그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봐주셔야 되죠. 나의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긴 걸까요? 누구에게 옮기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 어디로 간 거야? 하고 묻고 있지만 이게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면서 약간 좀 원망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에게 옮기신 거라고 하면 서리법을 사용해서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시라고 봤을 때 왜 사랑을 그렇게 약속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송시열의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임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더 이상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내 반대파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노론이 이제 득세했던 노론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 세력을 잃어버린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노론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세력을 잃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품의 창작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마음, 그것은 이미 변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래서 임금이 나를 지지해 줬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변하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그게 창작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배신감? 이런 거 비슷한 게 이 마지막 부분 종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루랴 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미시던, 미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으면 더 이상 뭐 기대를 하거나 사랑을 바라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너무 좋았잖아, 행복했잖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하면서 그 배신감이라는 건 더 이루어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워했다면 이러다 이다지도 서루랴, 지금 엄청 서럽다는 거죠. 이렇게 서럽겠어? 하고 여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서리법으로 물어보는 방식이지만 지금 엄청나게 서럽다 라고 하는 서러움의 정서, 이런 걸 잘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서러운 것 역시 왜예요? 왜 서럽게 느껴요? 그 이전에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안 좋아했으면 그 사랑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아. 근데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곁에 도와주시고 쭈쭈 막 사랑해 막 이렇게 해주셨더니 지금에 와서 완전히 돌아서니까 더 서럽죠. 우리의 좋았던 날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임의 변심에 의한 서러움, 이런 거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도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게 그냥 연애시, 사랑시라고 보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게 임금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당시의 정치 현실, 송시열의 어떤 부침, 이것을 고려했을 때의 해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처음에 나를 미워했다면 내가 이다지도 서럽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미워했다면 어땠을까요? 노론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었겠죠. 미시던 것이면 이라고 했을 때 이 미시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실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노론 세력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권력의 단맛 이런 걸 맛보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지금 힘을 잃었을 때 내가 다 누리던 것들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실감도 없고 막 서러움이나 원통함이나 절망감이 적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권력의 정점까지 찍었어.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더 괴롭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막 지지해주고 권한을 부여했던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서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2023 수능 특강의 선지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그거를 조금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에 미시던 것은 애초에 임금이 노론 세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던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본 거예요. 즉 이 부분을 이 선지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노론 세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워했다면 권한을 주지 않았을 텐데, 권력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그 권력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서럽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해석한 선지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 내용의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로 나왔을 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자체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문제로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명확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전체를 다 살펴봤죠. 초장, 중장, 종장을 살펴봤고요. 임께서 나를 막 아껴주시고 사랑해서 나는 그것을 믿고 지내다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신 임 때문에 나는 굉장히 서럽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만 마무리할게요. 다양한 뭐 서리법, 뭐 내 그 마음을 어떻게 옮긴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서러울 수가? 막 이런 식의 이제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의식, 주된 정서가 드러나거든요.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 임의 사랑을 잃은
슬픔과 탄식, 이게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서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지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시열의 임의 해고심의 작품을 전체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송이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기생인 송이의 작품입니다. 앞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생이라고 하는 신부는 내가 뭔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의 끝이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좀 신분적인 한계에 놓여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한이라고 해서 한스러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게 기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전전불매하고 임두님을 생각는고 차라리 내 먼저 쉬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네, 한번 볼게요. 남은 다 자는 밤에 나는 홀로 앉아있대요. 나는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죠. 남과 나가 있다면 이 둘은 대조적인 상황에 일단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은 자요. 잘 자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봐야겠죠. 내 어찌 홀로 앉아 전전불매하고, 아까 전전불매 말씀드렸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뜻의 전전반측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임둔임을 생각한다 라고 하죠.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장에 나오는 거예요. 잠 이루지 못하면서 나는 임둔임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임둔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임을 둔 임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생각하는 대상은 요거예요. 요거. 즉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임은 어떤 임이냐면 임을 두고 있는 임이라는 거죠. 아까 전반부에서 보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기생의 신분인 사람들은 대부분은 양반 사대부들, 이미 여염집 교수들을 아내로 두거나 아내로 둘 예정인 사람들을 대부분 상대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사랑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생들이 사랑하는 남자들은 내 남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인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임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또는 이미 결혼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홀로 앉아서 잠도 못 자. 임을 그리워하면서 못 자는데 그 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 임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내든 여자친구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나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계속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체에서 더 나가서 다른 여자랑 있어. 그거 생각하면 이 모질이 나는 왜 그런 거야? 나는 왜 임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막 스스로 너무 안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다들 잘 자고 있는데 나 혼자만 깨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여친 있는 남자를 생각하는 걸까? 하고 물어봐요. 궁금한 거 아니죠. 이것은 나는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거예요. 내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죠. 임둔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기녀들의 숙명이에요. 기녀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남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그냥 한 명의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이 부분, 제가 지금 이렇게 꺽쇠가로 해놓은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기녀들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녀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 그게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신의 임과 함께 이 밤을 지새거나 잠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대조적인 방식을 통해 나 홀로 외로워, 나 홀로 고독해, 나 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지 못한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대조가 다른 한 면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조의 방식을 통해 화자가 갖고 있을 고독, 그리움, 외로움, 자리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나의 고독, 그리움, 외로움의 정서가 심화되어 드러나게 해주는 게 이 대조의 표현 방식이다. 그것의 효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왜 이렇게 임을 생각하는가? 다시는 그 임과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그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상, 사회적인 조건상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 먼저 쉬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쉬어서 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라는 의미예요. 나는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이 신분을 지금 세탁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간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해요. 약간 극단적인 선택이나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그 사람이 나를, 제라고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그리게, 그리워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진짜 내 실물로서 현실의 어떤 그런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현실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서 그 사람이 조금 약간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느끼면서 나를 계속 그리워하기라도 했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 내 마음이 풀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도 드러나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우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 먼저 쉬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죽음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극한의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죽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게 된다면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이런 식의 생각인 거니까 이 극한의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애절한, 이렇게라도 라고 하는 생각이죠.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애절한 사랑의 정한, 사랑의 마음과 한스러움의 마음, 이게 잘 드러납니다. 그게 이 기녀시조들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작품의 내용이 그다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에 대한 애절하고도 간절한 그리움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시조 3편을 다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정리된 것을 보면 그렇지, 그냥 그렇지, 수동적으로 끄덕이고 그냥 끝이 나버리는 복습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권장하는 시 복습 방법은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필기를 싹 지운 아무것도 없는 작품만 있는 것만 뽑아서 거기 위에 내 머릿속으로 내용을 복기해 가면서 이런 내용이었지, 좀 다소 부족하고 여기에 쓰여진 용어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의미만 비슷하면 우리가 선지에서 그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를 찾는 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됐었지? 이건 무엇이었지? 라고 끼적끼적 메모하면서 기억을 계속 되뇌이고, 그러다 보면 이거 분명히 이 부분 뭐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어떻게 이해했던 것 같은데 뭐였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파악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게 되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 종이에 이것만 인쇄된 그 내용을 가져다가 한번 스스로 보세요. 제 블로그 게시판 주소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 자료를 올려둘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깨끗한 거, 시만 적혀져 있는 걸 뽑아다가 한번 쭉 복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한번 다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이 못 오더냐 라고 하는 사설 시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